그러면요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팍 밀지. 그래서 질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세게 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수철이 A를 민 힘도 F고요. B를 민 힘도 F고요. 그 힘으로 밀 때 걸린 시간도 같습니다. 그러니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다고요. 방향만 반대라고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량의 크기는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요. 충격량이 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죠.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럼 난 그 중에서요. 하나만 구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볼까요? B는요. 처음에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B만 봐. 운동량 얼마? 12M 이죠. 자, 그랬다가 충돌이 끝난 후에 B의 운동량 보입니까? 얼마입니까? 8M입니다. 그렇다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M이야.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기가 4M이면 되겠죠. 되겠어? 해볼까?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볼게요. A의 나중 운동량이요. 이거 곱하시면 되죠. 됐죠? 마이너스 MV예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이요. 얘도 6M으로 갔으니까. 됐죠? 네, 6M입니다. 이걸 빼세요. 얼마 나옵니까? 이걸 빼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4M 나와야 정상.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맞아? 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4M 나왔으니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이 4M 나와야 된다. 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둘의 충격량의 크기 같아요. 반대 반대예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분명히 반대. 예, 처음에 운동 방향은 플러스 운동 그죠? 네. 맞죠? 나중 운동량 방향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에서 처음 운동량 얼마? 플러스 6M을 뭐 했다고요? 뺐다고요. 됐어? 네, 그럼 빼면 얼마 나오니? 4M. 네, 빼면 네, 얼마 나와야 돼요? 4M 나와야죠. 됐죠?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6M이 4M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MV는 10M. 됐죠? 그러면 V는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쟤는 왼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야 되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나에서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나에서 A, B의 운동량의 합이나 됐어. 자, 가에서 A, B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아야 됩니다. 운동량은 구현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운동량 합해보시면 얼마 나오니? 13, 18. 자, 그래서 18 나오죠? 네, 그래서 나에서의 운동량의 합도 똑같이 18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용수철이 팽창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4M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거야 라고 한다고요. 이래.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도 고난도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나는 너네들 1학년 친구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초6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서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초육? 맞냐? 오빠들 못 이기면 뒤진다. 네? 알겠냐? 어? 어린애들은 머리가 더 파릇파릇하니까 잘 돌아가겠지. 자, 요거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빗면에 놓인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에 놓은
뒷면에서 B까지의 거리가 h입니다. 그림 나는 손을 놓았을 때 B가 4분의 g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머나 이거 물투에서 할 거야. 물투에서 할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경사면. 자, 경사면에서요.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으면 얘가 받는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mg가 작용하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다 물체를 놓으면 이 물체 어떻게 되니? 얘가 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생겼을까? 이게 중력의 힘이 나뉜 겁니다. 됐어. 힘이 여러 방향의 힘으로 나뉩니다. 사실은. 됐어. 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요. 사실은 경사면을 90도로 누르는 힘과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끌고 내려가려는 힘으로 분해됩니다. 수학은 어디까지 했죠? 수상, 수학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해봐. 못 알아들으면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해. 됐니? 사실은 우리가 물리 1, 물리 2 경계를 나누지만 그런 경계 없거든요. 그래서 막 문제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투 문제예요. 근데 그게 물론 수능에서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됐죠? 해봐. 그러면 하나의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줬어. 이 물체 얼마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은 거니? 30m. 오른쪽으로 30N.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처럼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려면 여러 개의 힘을 합성한 하나의 힘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30N이라는 하나의 힘을 받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힘을 합성한다 그럽니다. 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힘을 우리는 합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물리에서는 벡터라는 물투 내용이야. 됐어. 자, 해볼 테니까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 해봐.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 합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각각의 힘을 그냥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게 합력 구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힘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가 받은 합력은? 큰 쪽이어서 작은 것들. 맞아요. 이 두 힘이 이루는 각도 몇 도? 180도. 그래서 요번에는 같은 방향이 아니고 두 번째 두 힘이 반대 방향이라면 반드시 F1, F2 자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합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합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선생님, 같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 그 0도로 힘을 줬더니 합력이 무려 30이었는데 두 번째,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반대 방향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180도. 근데 너네 잘 봐. 힘의 크기는 10, 20, 20 똑같은 두 힘을 줬는데 방향만 다르게 준 거야. 그랬더니 요번에는 합력이 얼마 됐어? 10 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런 식으로요. 같은 힘을 주더라도 그 힘이 이루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 합력이 뭐해진다?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어느 방향일 때 합력이 제일 클까요?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합력이 최고로 큽니다. 두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합력이 제일 작습니다.
그렇다면 꼬맹아 응용이라는 걸 해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4뉴턴, 비스듬한 방향으로 3뉴턴, 요각도 30도. 보이냐?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다가 4뉴턴, 3뉴턴, 요각도 60도. 2번 어떤 물체에다가 4뉴턴, 3뉴턴, 이각도 90도. 3번 어떤 물체에다가 4뉴턴, 3뉴턴, 이각도 120도. 자, 이때 어떨 때 합력이 제일 클까요? 1번.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요.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합력이 뭐해집니까? 커지기 때문이야. 알겠어?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작을수록 합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얘네들의 합력이 얼마인지는 구할 수 없어도 이중 각도가 제일 작은 얘의 합력이 제일 커지겠구나. 이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미루어 짐작을 했어. 실제로 구하고 싶어. 얼마? 그거야. 그러면 이렇게요.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나머지 방향을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해결하자. 그 비스듬한 방향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을 때를 얘기한다. 납득하니? 그랬을 때 합력 구하는 방법이야. 이럴 때 합력 구하는 방법은요. 두 힘을 이용해서 뭘 그리면 된다?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 평행사변형의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는 방향이 이 두 힘이 만든 합력 방향이고요. 이 대각선의 크기가 두 힘의 합력의 크기다. 입니다. 됐어. 네, 그럼 보면 볼래? 요거 평행사변형 그려봐.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으로 대각선 그려봐. 이게 합력의 방향이고 합력의 크기야.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면 합력의 크기를 알 수 있지. 얼마일까? 5뉴턴. 5죠. 왜? 3대 4대 5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5뉴턴 작용하네? 이겁니다. 자, 그럼 머리 있는 척 해요. 얘 얼마일까요? 요거잖아요. 요거 해봐. 사로투삼? 얼마나? 제코사인 점수. 이걸로 풀어보자. 루트 37. 루트 34. 가 얼마니? 응? 그럼 이거 루트 34 아니야? 37 아니야? 3, 3은 9 더하기 4, 4, 16 더하기 2. 2는 4, 4, 3, 12. 여기가 12 있나?
15, 30 얼마? 응? 나 왜 이거 못해?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아니야? 옆에 계수 2 붙어야 되는 아 2가 붙어야지. 그러면 4, 4, 3, 12. 그럼 12, 20, 12, 21. 그럼 얼마? 37, 루트 37이네. 그죠? 네,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오죠.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합력을 구할 수 있어요. 제이 코사인 못 쳤어요. 꼬맹이들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합력을 구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지 않지만 선생님 때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비스듬한 두 변의 힘이 있을 때 이 두 힘을 이용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력이고 대각선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힘이 있어. 어떤 하나의 힘이 있으면 이 힘은 사실은 서로 다른 두 힘의 합력으로 생각해도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죠? 사실은 F라는 힘은 그래서 수평 방향의 F1이라는 힘과 수직 방향의 F2라는 힘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의 힘으로 인지해도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의 힘을 서로 다른 두 힘으로 뭐 할 수도 있니? 분해할 수도 있어. 이걸 힘의 분해라고 합니다. 되죠?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건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나누는 건 힘을 분해했다라고 표현한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요게 세타야. 너네 제이 코사인 법칙도 아는 친구들이니까 알아듣겠죠?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요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F2면 여기도 F2. 여기도 F1의 크기겠죠. 요 각도가 세타예요. 그랬을 때 꼬맹아, 요 크기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놓은 F1이라는 힘의 크기는 사실은 요거 보이세요? 요거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됐죠? F1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 값이랑 같다. 맞죠? F2의 크기는 F 사인 세타 값이랑 같다. 맞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힘을 두 개의 힘으로 분해합니다.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죠. 비스듬한 경사면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 중력이라는 힘이 사실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수평 방향의 힘과 경사면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의 힘과 그것과 90도 되는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힘으로 뭘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두 힘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래서 바로 대각선의 크기가 이물체에 작용한 중력값이 된 거죠. 라고 인지할 수 있어. 그랬을 때 머리 있는 척해. 이 각도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세타가 있어. 찾아. 여기 어딘가에 세타가 있죠. 네. 바로 얘하고 얘 사이 요 각도가 100% 세타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90도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피타죠. 보이냐? 그랬을 때 경사면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바로 이 변의 길이죠. 보여? 얼마니? 얼마니? FX 뭡니까? mg. mg. 이게 얼마야? 여기가 mg야. mg. 사인 세타죠. 그래서 경사면에 물체를 올려놓는 순간, 됐죠? 물체는 무조건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무조건 받는다. 그 힘이 중력 때문에 생긴 거다. 그 힘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이다. 고등학교 형아들한테 얘기하십시오.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의 크기가 작용한다. 됐어? 그러면 경사면을 콕 누르는 힘도 있다.
구역 빨리. MG 그렇죠. 이 힘의 크기가 바로 mg 콩눌러 세타만큼이다. 알겠냐? 모델 병신. mg 쌍내려가 세타, mg 콩눌러 세타. 알겠죠?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요, 무조건 경사면 아래쪽으로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의 알짜 힘을 받아. 왜요? 선생님 여기는 mg 콩눌러 세타를 어디 갔어요? 이건 바닥면이 위로 올리는 수직 항력도 똑같이 mg 콩눌러 세타만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항력은 0에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경사면에 놓으면 mg 쌍내려가 세타가 알짜 힘이 돼서 이쪽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 그럼 머리 내척해. 알짜 힘의 크기가 mg 쌍내려가 세타네. 그러면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네. 그러면 질량으로 나눠보세요. 모든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뭡니까? G사인 G사인 세타야.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요, 경사각이 일정하면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사면의 기울기가 급하면 사인 세타니까 가속도도 뭐 해줄까요? 커지겠죠? 그러면 이 경사각을 더 크게 해보세요. 가장 크게. 몇 도? 90도로 되게 해보세요. 그게 바로 자유낙하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 90도씩으로 보세요. 얼마? G.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가 G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요,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의 아래 방향의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물론 수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부모님들이 선행을 일찍 시켜주셔서 이해하는 것 뿐이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번 문제처럼요,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거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으면 얘는 아래쪽으로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물체를 매달면 이 물체는 아래로 얼마의 힘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 mg. 누가 더 크니? MG mg가 더 크죠. 사인 세타보다.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얘가 끌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못 올라가게 이쪽으로 손으로 더 잡아당겨준다고요.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를 만들었다고요. 그게 가라고요.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손을 치웁니다. 손을 치우면 드디어 이 힘이 없어지면서 이쪽 힘이 더 크니까 얘가 내려가고 얘가 끌려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맞아? 그럼 이때 알잖아요. 불러. 말해. MG mg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알제임이지. 알겠어? 아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두 개를 빼야 알제임이지. 그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죠? 얘네들 전체 질량 얼마? 2m. 그래서 그랬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거기 나와 있죠? 4분의 1 G가 됐어요 라고 나와 있네요. 되겠어? 네, 이게 4분의 1 G예요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세타 값을 안 줬으니까 그냥 요 크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퉁쳐서 mg 사인 세타가 아니고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있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4분의 1 G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넘기시면 mg-f 다시는 넘겨 얼마 나오냐? 8m분의 1g죠. 아니잖아. 얼마야? 2mg죠. 아니잖아. 2분의 n이잖아. 맞죠? 네. 그러면 그 F라고 하는 힘의 F 다시라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mg죠. 그래서 얘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2분의 1 mg만큼의 힘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경사각의 크기는 30도일 거구나. 뭐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했을 때 기억 볼게요.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라고 했어요. 가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무슨 상태? 정지 상태.
정지 상태로요. 물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2분의 1 mg라는 힘도 있고 사람이 내려가지 않게 잡아당기는 힘도 있어. 전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럼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봐도 합력이 0이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P 좀 보세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얼마예요? mg죠. 그럼 못 내려가게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되니? mg죠. 그러니까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얼마? mg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2분의 mg가 아니고 mg여야 된다. 놓치세요. 니은 가죠. 나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R자 힘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나에서 B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 높이가 H였거든요. 얘가 바닥에 다 내려올 때까지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충격량의 크기는요. 그래서 네, 충격량의 크기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고 이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돼. 근데 꼬맹아, 얘요. 처음에 속력 얼마? 0.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되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나중 운동량을 그냥 얘기하시면 된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나중 바닥에 닿을 때 속도를 곱하면 돼. 그럼 바닥에 닿을 때 속도만 구하시면 되겠네. 어떻게 구할까? 설계해봐. 얘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 어떻게 구할까? 설계해봐. 증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나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초 걸렸어? 몇 초 걸렸어? 안 나왔죠. 시간 안 나올 때 쓸 수 있는 공식. 그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게 힌트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가 바닥에 내려올 때 됐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수란 얘기야.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이니까 이게 무시. 그럼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 속도는 루트 2 곱하기 가속도가 4분의 1g라고 했고요. 높이는 h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는 2분의 1 GH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야. 그러니 그래서 네, B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요. B의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이거 곱한 값이죠. 이만큼이 B의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나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A의 운동량도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를 곱하면 되죠. 근데 둘의 질량 어때요? 같죠? 둘의 속도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이랬니? 8번이랬니? 8번. 자, 그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의 속도로 운동하던 물체가 벽과 충돌했을 때 자, 충돌 정사 후에 운동량을 나타낸 건데 자, 운동량은 스칼라 벡터. 벡터니까 거기 부호 봐. 운동량은 벡터 값이니까 부호 보셨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원점이잖아. 여기가 플러스의 운동량, 여기에 마이너스의 운동량이야. 그래서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P였다고. 근데 충돌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0.8P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물체는 마찰이 없는 곳에 V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한 후 그래서 충돌한 후에 운동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자, 근데 그 어떤 물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어떤 물체인 A라는 물체의 질량 모르니까 M으로 놓고요. 얘의 속도가 얼마였대요? 부딪히기 전에 V였대요.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니?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니? MV죠. 이걸 얼마로 놨다고요? 여기서 플러스 P 값으로 놨다고요. 알겠어? 네. 그러면 충돌이 끝났어요. 충돌이 끝났는데 나중 운동량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0.8P라고요. 그러면 얘는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가네.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때 속도가 얼마여야 요값이 나올까? 얼마여야 되니? 0.8V여야죠.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나면 얘는 거꾸로요. 0.8V의 속도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기억. 충돌 후에 물체의 속력이 0.8이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요? 라고 했죠.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돼요. 나중 운동량이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8P고요.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P인데 이거 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1.8P입니다. 지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그래서 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기죠. 마지막 정이야. 힘내. 자, 9번부터 12번까지 마지막이 아니구나. 12번. 11번. 자, 보면 끊었다 하자.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래서 10분만 끊었다가요. 9번부터 14번까지 질문 받고요. 하죠.